그거 나 벌릴 거야. 그래. 머리. 예린아. 셋. 예린아. 빨리 들어가. 예린아. 그럼 한다. 잡아야 돼, 쌀 때. 보리, 쌀. 왜 안 잡아? 빨리 도망가야지, 잡히니까. 보리, 쌀. 그거 나 벌릴 거야. 뭐 보는지 알려줄 거였으면 화면을 보여줬을 거예요. 뭘 보는지 비밀로 하기 위해서 일부러 화면을 날린 겁니다. 물어봐도 답을 들으실 수 없어요! 뒤질래? 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우, 저 인사 이쁘게 하는 거 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뭔가 이상해. 오늘 내가 분명히 방송 켜서 설정 다 해놓고 갔거든요? 혹시나 설마 해가지고 내가 OBS 켜고 다시 설정 다시 봤더니 또 초기화 됐더라? 내가 컴퓨터 켜놓고 설정하고 그러고 화장하고 왔는데? 진짜 속상하네. 네, 그렇다 하더라고요. 오늘부터 이제 부산도 비 온다고. 아니, 백업이 문제가 아니라, 백업을 해놔도 어쨌든 내가 설정을 해야 되잖아. 그 설정을 매번 하는 게 귀찮다는 거지, 나는. 그냥 켤 때 애초에 딱 돼 있으면 좋을 텐데, 매번 해야 되고, 막, 매번 바뀌고, 막, 마이크도 막, 그리고 어제는 이상한 게, 보통은 있잖아요. 아, 이게, 시즈님이 말했었는데, 뭐라더라? 접촉 불량인가? 라고 생각을 했었단 말이야. 마이크 전에 괜찮아졌었다고요? 근데 그거 그냥 그때가 잠깐이었던 거 아닐까, 어쩌면? 그때가 이상했던 거지. 빚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분할을 해? 재산 분할 못하지. 빚밖에 없는데 재산 분할을 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데 어떡하냐? 그냥 뭐 빚더미면은 뭐 위자료도 못 받겠네. 음, 어머. 아, 물건을 훔치고 왜 낄낄대. 지 물건 훔쳐가면 저럴 거야? 에휴, 정말 못됐다. 수원에 진짜 맛있는 볶음밥이 있다고? 아무튼 오랜만에 캠 준비했어요. 100만 년 만에. 한번 올려볼까? 키울 거예요. 좀 기다려주세요. 모든 일에 순서가 있는 법. 네, 제가 벽을 그냥 없애버렸어요. 소름 돋죠? 저의 초능력.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이 정도 크기 괜찮아요? 네? 괜찮냐고요? 괜찮아요? 이 정도? 이 정도 괜찮아요? 그래는 무슨 그래. 굿이라고 하면 안 되지. 아, 방송 조지려는 사람들만 있네, 아주.
내 방송 조질라고 저거. 아, 함부로 물어보자. 절대 함부로 물어보지 마. 그래서 볶음밥 준비한 거. 짜자잔. 계란으로 이렇게 씌워놨는데 안쪽에는 야채랑 파, 감자, 당근, 양파, 베이컨. 이렇게 일찍 소원받을 줄 꿈에도 모르고. 오, 귀엽다. 빨리 카메라 돌려봐요. 왜 이렇게 느려? 샤크니야? 샤크니야 밥이네? 아까 이 정도면 샤크니야 그냥 산책하는데 입 벌리고. 탔어. 저 정도면 사냥 실패해야 된다. 저 정도면. 저 뭐야 저게? 느려가지고. 아, 사냥 저렇게 하는 거 아닌데. 네, 저거 포켓몬 스냅이라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딱 자리 잡고 저렇게 계속 포켓몬을 관찰하면 포켓몬이 가진 뭐 습성이나 이런 걸 파악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노잼임. 세상에 저렇게 재미없는 게임 처음 해봄. 근데 저것도 취향이 있겠죠? 취향 맞는 사람은 재밌게 할 듯. 내 취향은 아니다. 귀엽다. 아, 형타기가 애기 나왔어? 언제 나왔어? 야, 너무 많다. 돈이 많으니까 이게 방이 좋네. 어머, 애기가 엄마를 쏙 빼다니는. 안녕하십니까. 배우 심영탁이라고 합니다. 네. 나 친구야. 하루. 내 마음이. 일본 뜻은 하루. 봄이라는 뜻입니다. 예. 장점은 털이 참 많다. 아니 근데 머리숱이 진짜 너무 많은데? 없는 거보다 무조건 있는 게 낫지. 근데 이쁘다. 얼마나 이쁠까? 아니 머리숱이 진짜 장난 아니네. 환갑에 가까운 나이 내가 한번 해결해줄게. 에도 위험천만한 액션 연기들을 무조건 대역 없이 직접 해내는 걸로 유명한 제이슨 스타덤. 지금은 가뿐히 1,000억 원도 넘는 재산의 소유자이지만 제이슨 스타덤은 원래는 짝퉁 물건들만 팔던 길거리 상인이었습니다. 무려 15년 동안이나 길거리 노점상으로 살았죠. 오늘날의 홈쇼핑 저리가라 할 정도로 판매 스킬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의 무기는 눈치 빠르게 고객의 개그 취향을 파악해 어떻게든 고객을 한 번 이상 웃게 만드는 것이었죠. 아재 개그나 부장님 개그가 좀 통하겠다 싶은 상대에게 자신의 이름을 가짜로 내세워 제 이름은 빌리입니다. 셀리는 아니죠. 라는 식으로 취향 저격 개그를 날리고 손님들이 몰려서 바쁠 때에는 기다리는 고객들을 향해 우리 엄마는 절 낳으려고 9개월이나 기다렸는데 여러분도 1분쯤은 절 기다려줄 수 있죠? 라고 외쳐 유쾌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가격이 싸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 절물건이 왜 이렇게 싼 줄 아세요? 절 두고 바람핀 전처가 쓰던 물건들이거든요. 꼴도 보기 싫은 물건들이니 제발 이것들 좀 사주세요와 같은 말을 던지기도 했죠. 이렇듯 제이슨은 매일같이 가판대에서 일종의 코미디 연극을 벌였고
했고 손님들은 특유의 유쾌한 분위기에 홀려 하나둘씩 물건을 사가곤 했습니다. 이렇게 10년 넘게 길거리 장사를 해오면서도 제이슨이 정말로 대단했던 점은 자신의 오랜 꿈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의 직업을 더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다이빙 선수였습니다. 초등학교 때 처음 다이빙을 시작했던 그는 올림픽 메달이라는 큰 꿈이 있었고 이에 길거리 장사를 해오면서도 무려 10년 동안이나 훈련을 이어오고 있었죠. 훈련 시간만 되면 아버지에게 갑판대를 맡기고는 수영장으로 가서 거세게 물살을 갈랐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노력이 결국 통했던 것인지 제이슨은 꿈에 그리던 영국 국가대표로까지 뽑혀 여러 세계대회에도 출전하기 시작합니다. 이쯤 되면 모든 다이빙 선수의 궁극적인 목표를 할 수 있는 올림픽 출전까지도 딱 한 걸음만 남은 상황이었죠. 그런데 올림픽을 앞둔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제이슨은 3위의 성적을 기록하며 딱 2위까지만 뽑히는 국가대표의 한 끗 차이로 탈락을 하게 됩니다. 이후부터 이 3위라는 숫자는 그야말로 저주가 돼버리는데 다음에도 계속 올림픽에 도전해봤지만 88년 서울올림픽,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그리고 96년 올림픽까지 연달아 3번의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모두 3위를 기록하며 3번을 연달아 한 끗 차이로 탈락을 하게 됩니다. 이 정도면 아무리 멘탈이 강한 사람이라도 현타가 올 법한 상황이었죠. 어느덧 그의 나이는 이제 30대가 되었고 운동선수로서 신체적 전성기가 지나버린 시점이었기에 제이슨은 끝내 올림픽 출전이라는 꿈을 이루지 못한 채 다이빙 선수로서 은퇴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는 30대의 풀타임 길거리 상인이 되었습니다. 10년 넘은 꿈을 끝내 이루지 못한 공허함과 앞으로 어떤 새로운 꿈을 가져야 할지에 대한 막막함은 생각보다 그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죠. 신체를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운동선수였기에 갑자기 몸쓸 일이 없어졌다는 것에 특히나 무기력함을 느꼈습니다. 이를 타개하고자 그가 떠올린 방법은 일부러 더 격렬하게 몸을 사용해보는 것이었습니다. 태권도, 권투 등 다양한 무술들을 배우며 다이빙에 대한 열정을 다른 분야에서 불태웠죠. 이때 그가 새로이 가졌던 꿈은 액션 영화 속 스턴트맨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대형 일을 하는 것이기에 얼굴이 나오진 않지만 자신의 화려한 액션이 영화 속에 영원히 남는다는 건 꽤나 멋진 일처럼 느껴졌죠. 그런데 스턴트맨을 준비하던 그에게 의외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날은 여러 날처럼 길거리 장사를 하고 있던 날이었습니다. 그를 유심히 보던 한 여자가 그에게 다가와 뜻밖의 말을 건넸죠. 그를 보며 감탄한 듯한 표정으로 어떻게 그렇게 평범하게 생길 수 있느냐며 자신은 지금 가장 평범한 외모의 남자 모델을 찾는 중이었는데 M자 탈모티가 팍팍 나는 훤히 벗겨진 머리부터 크지도 작지도 않은 170대 중반의 키까지 어쩜 그렇게 평범한 영국 남자 그 자체냐며 자기 밑에서 모델 일을 하지 않겠냐고 제안했습니다. 당시 영국 모델계에선 조각 같은 외모의 비현실적인 모델보다는 저가의 브랜드일수록 평범한 일반인을 컨셉으로 지극히 평균적인 외모의 모델을 많이 내세우던 시기였죠. 제이슨은 딱 이 기준에 낙점되어 아디다스, 리바이스 등 여러 브랜드의 일반인 모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패션 모델 일은 그를 의외의 또 다른 직업으로 이끌게 되죠. 어느 날 제이슨이 속한 모델 에이전시는 한 영화 감독으로부터 배우를 추천해달라는 연락을 받습니다. 능글맞은 길거리 노점상을 연기해줄 사람이 있겠냐며 말이죠. 이에 모델 에이전시는 이게 웬 우연이냐며 실제로 노점상을 10년 넘게 해오고 있는 모델이 마침 딱 한 명 있다며 제이슨을 추천해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이슨은 졸지에 영화 오디션을 보러 가게 됐는데 그를 만난 감독은 대본조차 주지 않은 채 다짜고짜 제이슨에게 가짜 보석 하나를 건네주며 자신에게 즉석해서 이 가짜 보석을 팔아보라고 시켰죠. 연기라고 해서 잔뜩 긴장하고 갔던 제이슨은 이 말을 듣고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제는 연기가 아니라 자신의 평소 모습을 보여주기만 하면 그만이었죠. 제이슨은 속사포 같은 입담과 재치로 감독을 순식간에 홀려버렸고 이에 잔뜩 흥분한 감독은 연기 경력이 전무한 제이슨을 꽤 큰 비중의 길거리 사기꾼 역할로 캐스팅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이슨이 맡은 이 캐릭터는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바로 등장해 장장 1분 30초에 걸쳐 혼자만 재치 넘치는 대사를 이어가며 온갖 말장난으로 고객들을 홀리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Treat the wife, treat somebody else's wife. It's a lot more fun if you don't get caught. 영화는 저예산 영화임에도 제작비의 20배가 넘는 대박을 터뜨렸고 스토리적인 측면에서도 여러 개의 각기 다른 스토리라인이 마지막에 이르러 완벽하게 맞물리는 구조가 마치 조각 퍼즐을 완성시키는 듯한 쾌감이었다는 평가를 받았죠. 이 영화의 감독인 가이 리치 감독은 영화가 데뷔작이었음에도 영화계에 큰 파란을 일으키며 단숨에 떠오르는 신예 감독으로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감독은 이후에도 승승장구를 하게 돼 훗날 로다주 주연의 셜록 홈즈 시리즈, 디즈니 실사화 영화의 전설을 썼던 알라딘 등 전
이런 세계적인 흥행작을 만들어내게 되죠. 데뷔작에서 엄청난 활약을 해준 제이슨이 쏙 마음에 들었던 가이 리치 감독은 제이슨에게 다음 영화에도 꼭 출연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이슨은 가이 리치 감독의 다음 영화에도 출연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심지어 주연을 맡게 됐죠. 이게 정말 대단했던 것이 이 스네치라는 제목의 영화에는 당시 최전성기를 누리고 있던 브래드 피트도 출연했던지라 제이슨이 이 영화의 주연 포지션을 차지했다는 건 얼마나 감독이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었는지를 잘 알 수 있죠. 이 영화 역시도 가이 리치 감독 특유의 시나리오가 일품이었습니다. 각각의 등장인물들이 서로 만나는 장면도 없고 각자와의 접점이 전혀 보이지 않더니만 마지막 장면에 이르러 한순간에 한 대 묶어버리는 연출이 감탄을 자아냈죠. 이 영화 역시 흥행에 대성공하며 제이슨은 데뷔 때부터 두 번의 영화에서 연달아 큰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거칠고 카리스마 넘치는 이미지로 영화계의 늦가기 신인으로서 확실한 눈도장을 찍었죠. 연기 경력이 전무한 그를 두 번이나 연달아 기용해주고 주연까지 시켜준 가이 리치 감독은 실로 그의 은인이라고 할 만했습니다. 그런데 이 은인과 같은 가이 리치 감독에게 제이슨은 크나큰 사건을 저지르고 마는데 때는 가이 리치 감독이 세계 팝스타이자 역대 여자 가수 음반 판매량 1위에 빛나는 가수 마돈나와의 결혼식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제이슨은 이 결혼식에 여자친구와 함께 참석했는데 당시 제이슨에게는 무려 12살 연하의 글래머 모델로 유명한 켈리 브룩이라는 여자친구가 있었죠. 결혼식은 영화 감독의 결혼식답게 꽤 많은 배우들이 참석했습니다. 때마침 제이슨 스타뎀의 옆자리에는 당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은 지 얼마 안 된 전성기 시절의 기네스 펠트로가 있었죠. 평소 장난기가 심한 제이슨은 기네스를 그녀의 별명인 기니라고 부르며 기니 섹시라는 라임을 맞춘 말장난과 함께 엉덩이를 쭉 내밀고는 기네스를 향해 트월킹을 추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나름 유쾌한 분위기로 장난에 그치나 싶었는데 그런데 춤을 추던 제이슨에게 어디선가 주먹이 날아왔죠. 여자친구였던 켈리 브룩의 주먹이었습니다. 자신을 두고 다른 여자에게 추파를 던지는 듯한 행동에 모욕감과 질투심이 치밀어 주먹을 날려버린 것이었죠. 그 순간 보안 요원들이 우르르 몰려들었고 결혼식장의 분위기가 한순간에 냉랭해졌다고 합니다. 사실 켈리 브룩은 흥분하면 남자친구를 때리는 것으로 워낙 유명한 인물입니다. 훗날 자서전에서 직접 밝히기를 제이슨뿐만 아니라 럭비 선수와 사귀던 시절에도 남자친구의 얼굴을 때린 적이 있다고 고백했죠. 남자친구와 함께 클럽을 갔다가 남자친구가 스트리퍼에게 번호를 알려주는 장면을 목격하고는 꼭지가 돌아버려 주먹부터 나갔다며 말이죠. 이때도 켈리 브룩은 보안 요원들 4명에게 둘러싸여 클럽에서 바로 쫓겨났다고 합니다. 켈리 브룩은 이 에피소드들을 토크쇼에서 유쾌한 듯 얘기했는데 공개적인 장소에서 폭력을 휘두른 것임에도 그저 웃어넘길 만한 일을 벌였다는 듯이 말해 거센 비난을 받았죠. 특히 큰 남자들이라 어차피 내 주먹은 아프지도 않았을 거다라고 했던 말이 폭력을 정당화하려 한다며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 방송 이후 성별이 바뀐 상황이었다면 커리어를 끝냈을 만한 사건이라며 영국 사회에 큰 논란과 토론을 불러일으켰죠. 결혼식장에서의 사건이 켈리 브룩은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아 한 영화를 촬영하다 여기 뼈 내려앉았을 수도 있긴 해. 남자가 여자 때렸으면.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안 되지. 상대 역인 빌리 제인이라는 배우와 눈이 맞아 제이슨을 두고 바람을 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제이슨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환승 연애를 하게 됐죠. 켈리 브룩과 7년이나 연애를 했던 제이슨은 큰 충격을 받아 이 시기 이성에 대한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렸다고 합니다. 이렇듯 비록 사랑에 있어서만큼은 인생의 암흑기이긴 했지만 이 시기 제이슨은 커리어적으로는 날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가이 리치 감독 영화에서의 활약에 힘입어 이제는 영국에서뿐만 아니라 할리우드에까지 진출해 인기를 끌기 시작했죠. 그 시작은 레옹으로 유명한 대장 영화 감독 릭 베선 감독의 트랜스포터 3부작입니다. 이 영화에서 제이슨 트랜스포머라는 줄 알고 나 트랜스포머 봤는데 이 사람 왜 처음 보지 이 생각했어. 트랜스포터는 내가 몰라. 트랜스포터 는 유명해요? 주연을 맡아 무엇이든 제 시간 안에 배달하는 전직 특수부대 출신의 상남자 배달부를 연기했죠. 오로지 배달 원수만을 생각하는 고지식한 캐릭터로 배달을 위해서라면 칼싸움이든 총싸움이든 마다하지 않는 야성적이고 거친 캐릭터를 연기해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사실 이 영화는 캐스팅 단계 때부터 제이슨에게 맞춤형인 영화였습니다. 영화 제작에 앞서 릭 베선 감독은 정글 속에 내다 던져놔도 생존할 만한 거친 이미지에 리얼한 장면을 위해 대역 없이도 실제 위험천만한 액션들을 직접 소화해줄 만한 배우를 물색했죠. 그런 그에게 국가대표 운동선수 출신이자 각종 무술까지 배워온 이력이 있는 데다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야생 그 자체인 길거리에서 노점상을 해온 빡빡머리의 제이슨은 더할 나위 없는 이 영화의 주연감이었습니다. 릭 베선 감독의 이 안목은 제대로 적중해 제이슨은 보기만 해도 식은땀이 나는 위험천만한 장면들을 대역 없이 그게 본 아이덴티티가 그거 맞죠? 그 범죄 저지를 예정인 사람 집어넣는 거. 그거 맞죠?
직접 연기해내며 영화의 몰입감을 더해줬죠. 게다가 자동차 액션에서 아, 조차 마이너리티 고난도 리포트. 운전들을 아, 맞다. 대다수 직접 아,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계속 귀에 입에 안 붙어. 아, 본 아이덴티티 딴 거구나. 다 안 봤어. 했습니다. 혹시 몰라 운전 연기를 할 때마다 스턴트 드라이버들이 대기를 하기도 했다는데 그의 검없고 거친 운전 실력을 바로 앞에서 목격한 이들은 제이슨은 배우가 아니었으면 스턴트 드라이버가 됐을 것이라며 극찬했다고 합니다. 트랜스포터 시리즈는 액션과 오락성 하나만큼은 확실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3부작 모두 팝콘 무비로서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실망이에요. 제이슨은 이 시리즈로 안 인해 본 영화 본격적인 제목 잘 세계적인 모를 액션 수도 스타로서 있지. 자리매김을 하게 되죠. 참고로 이 영화는 우리나라에서만큼은 낚시 영화로 유명해지기도 했는데 영화 제목이 로봇 액션물인 트랜스포머와 헷갈리는 그래, 경우가 나만 많아져 헷갈리는 거 있습니다. 아니네. 영어 원제로 봤을 땐 끝에 S가 붙어있기도 하고 중간에 스펠링이 다르기 때문에 덜 헷갈리는 편이지만 한글로 보면 마지막 한 글자만 다른 셈이라 TV 편성표를 보다가 트랜스포머를 하는 줄 알고 흥분해서 채널을 틀었다가 낚이는 이가 많았죠. 그런데 여기서 더 웃긴 일은 트랜스포머가 아닌 것에 잔뜩 실망했던 사람도 어느새 이 영화의 액션씬을 보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 시간이 훌쩍 지나있고 손에 쥐고 있던 팝콘 봉지도 거덜나 했었다는 것이죠. 트랜스포터 이후 제이슨은 톰 크루즈와 더불어 대역 없이 직접 위험한 연기를 해내는 배우로서 더욱 유명세를 얻게 됩니다. 50층 높이의 건물 외벽을 타는 장면이라든지 실제 하늘을 날고 있는 헬리콥터 안에서 펼친 격정적인 전투 장면 등 아찔한 촬영이 한둘이 아니었죠. 이러다 보니 눈빛이나 표정에서 그 공포감과 긴장감이 그대로 드러나 훨씬 더 리얼한 연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직접 액션 연기를 한다는 것에 큰 자부심이 있던 제이슨은 요즘 영화들은 CG나 대형 연기가 지나치게 많다며 마블 시리즈에 대한 비판을 공개적으로 한 적도 있었죠. 그린스크린에 사람을 세우고 스턴트 대역을 써서 모든 액션을 하게 하면 우리 할머니도 해낼 수 있다고 독설에 가까운 말을 내뱉기도 했습니다. 맞긴 해. 이에 마블 시리즈의 대신에 그 비전역을 할머니- 맡은 폴 대신에 그 할머니가 연기 잘해야지. 매력 있고. 베타니가 응수해. 배우는 연기를 하는 사람이지 스턴트까지 다 해낼 필요는 그러니까 없다. 연기 오히려 잘하면은 스턴트 전문 배우가 할머니도 더 멋진 장면을 연출할 수 있다. 나는 스턴트 맞아. 대역을 부를 테니 제이슨은 연기 대역을 불러야 할 것 같다고 대신에 말하며 직접 오히려 연기력이나 더 연기하면은 키우라는 식으로 화면을 강력하게 더 맞섰습니다. 어쨌든 자유롭게 제이슨은 쓸수 위험한 있을 것 스턴트를 직접 한다는 가치관을 끝까지 버리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죽기 직전까지 갔던 끔찍한 경험도 2번이나 있었죠. 한 번은 익스펜더블 3를 촬영할 때였습니다. 트럭을 거칠게 몰고 가다가 멈추고 총격전을 벌여야 하는 장면이었죠. 본 촬영에 앞서서 시범 운전을 해보겠다며 트럭을 몰고 가던 제이슨은 멈춰야 하는 곳에서 차를 세우는 대신 돌연 그대로 앞에 있는 바닷가로 돌진했습니다. 야, 저 진짜 위험한데? 야, 저 진짜 위험해. 이런 끔찍한 사고가 났던 이유는 브레이크 고장 때문이었습니다. 아, 당시 현장에 있던 배우 운전 데리 크루즈는 생애 처음으로 사람이 죽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생각했다며 살았네. 등골이 오싹했다고 말했죠. 트럭에 탄 채로 제이슨은 바닷가에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차가 물에 빠지게 되면 일정 시간이 지날 때까지는 수압으로 인해 맞아. 문이 열리지 않는데 이 사실을 몰랐던 제이슨은 순간 열리지 않는 문에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창문을 거기다가 물이 차 있으니까 이게 손에 힘이 잘 안 들어가서 창문을 깨기도 힘들어. 로 빠져나오려고 창문도 안 했으나 내려갈걸? 엄청난 속도로 물이 맞아. 차올라 빠져나갈 맞아. 들어오는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못 나가. 이 들어오는 속도의 그 수압 때문에. 수도 없었죠. 순간 이렇게 죽을 수도 창문이 있겠구나라는 열려 있었구나, 공포감이 그래도. 엄습했다고 와, 합니다. 다이빙 끝까지 선수인데도- 최대한 침착감을 다이빙 유지해 차가 선수인데도 완전히 침수될 때쯤 창문으로 헤엄쳐 나올 수 있었죠. 다행히 국가대표 다이빙 선수 출신인지라 일단 차에서 빠져나온 이후에는 별탈 없이 육지까지 다행이다. 헤엄쳐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물을 잔뜩 머금은 트럭과 고가의 카메라는 그렇게 수명을 어쩔 수 다하게 없지. 되었죠. 제이슨이 죽을 뻔했던 경험이 또 하나 있습니다. 조종석이 훤히 뚫려 있는 비행기를 타고 촬영한 이 장면이었죠. 촬영 자체는 다행히 아무 사고 없이 끝났으나 촬영이 다 끝난 후에야 등골이 오싹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알고 보니 촬영 당시 비행기 엔진에 오일이 새고 있었고 금방이라도 엔진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불안정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고칠 수 없을 만큼 결함이 심각해서 이 비행기는 촬영이 끝나자마자 폐기 처리되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제이슨은 죽을 뻔한 일화들로도 꽤 큰 화제가 되었지만 그보다 더 화제의 중심이 된 논란 사건이 하나 있었죠. 바로 그 유명한 플레이보이 맨션 사건입니다. 왜 나만 세계적인 몰라? 19금 잡지로 유명한 플레이보이의 CEO는 1년에 딱 한 번씩 자신의 저택에 유명인들을 초대해 한여름밤의 꿈이라는 야릇한 파티를 주최합니다. 이 파티는 유명인들 사이에서는 꿈의 파티로 불리며 한 번 가면 절대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된다며 오죽하면 언젠가 늙었을 때 플레이보이의 한여름밤의 꿈 파티에 가봤다고 말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근데 저렇게 카메라가 돌아가는 것부터가 좀 재미없을 것 같은데? 자, 카메라 촬영 시간 정해져 있고 이제 끄고 진짜 시작이겠지?
성공한 인생이었다는 말까지 생겼죠. 이러다 보니 이 파티는 몰래라도 참석하려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일례로 유명 배우인 오원 윌슨의 친동생 루크 윌슨이라는 배우는 초대도 받지 않았음에도 몰래 참석하려다 걸려 개망신을 당한 적이 있었죠. 나날이 유명해졌던 제이슨 역시 이 파티에 초대를 받았던 해가 있었습니다. 제이슨으로서는 이 파티에 안 갈 이유가 없었죠. 다만 이 파티에 가려면 엄격한 복장 규정을 지켜야 했습니다. 사실상 거의 속옷 수준에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와야 한다는 규정이죠. 이에 제이슨은 목욕 가운 하나만을 걸친 채 파티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제이슨은 플레이보이 측으로부터 한 가지 부탁을 받게 됩니다. 야릇한 속옷 차림의 플레이보이 모델들과 아, 망구야! 스포하지 마! 저 뒤져, 진짜! 아, 헬메요! 아, 진짜. 함께 사진을 찍어달라는 것이었죠. 옆을 보니 유명 코미디언인 존 러비치가 한 모델의 엉덩이 쪽에 자신의 얼굴을 갖다 대고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제이슨은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사진 촬영을 정중히 거부했습니다. 자신의 프라이버시 원칙과도 맞지 않는다며 말이죠. 그러자 플레이보이 측은 격한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이럴 거면 뭐하러 여길 왔냐며 당장 집에 돌아가라고 파티에서 내쫓으려 한 것이죠. 순식간에 험상궂게 생긴 보안 요원 5명이 그를 둘러쌌고 이에 제이슨은 그동안 갈고 닦은 무술 실력으로 원펀치 3강냉이 핵주먹을 날리며 5명을 순식간에 제압하는 일은 없었고 굴욕적으로 파티장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이 사건은 언론에 보도되며 세간의 화제가 되었죠. 대중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유명인에게 과도한 포즈를 요구한 건 플레이보이 측이 선을 넘은 것이다. 사진 한 장 안 찍어줬다고 아예 쫓아내버린 건 너무했다. 아, 나 요구할 수 있다고 봐. 요구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쫓아낸 건 좀 안 등 찍었다고. 제이슨의 편을 들을 리도 있었지만 어차피 야시시한 파티라는 걸 다 알고 왔으면서 사진 찍을 때만 점잖은 척 한 거 아니냐. 그럼 근데 사진을 사진으로 찍어준 다른 남기는 건 연예인들은 싫은 뭐가 거지. 되냐. 남의 파티에 참석했으면 주최 측의 사람마다 룰을 다르지. 따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처음부터 말했어야지, 비판적인 초대장 반응도 보낼 때. 있었죠. 어쨌든 이 사건 이후 제이슨은 2번 다시 플레이보이 파티에 초대받지 내가 못했다고 호기심 합니다. 해결했으면 이 파티 사건으로 이 시기 제이슨의 이름이 많은 언론에 오르내리긴 별일 했지만 아닌데? 사실 그의 이름이 더욱더 언론을 도배하게 된 아무 일 아니야. 유명 사건이 따로 있죠. 바로 그의 이름이 범죄자로서 언급된 한 여성의 경찰 신고 사건입니다. 사건의 시작은 평소 제이슨의 한 열렬한 여성 팬이 그의 페이스북 팬페이지를 방문하며 시작됐습니다. 세계적인 배우임에도 SNS에서 자주 소통을 하는 제이슨의 모습이 이 여성은 무척이나 보기 좋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성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제이슨에게 직접 1대1 메시지가 예. 왔던 것이죠. 제이슨은 내 팬이 되어줘서 고맙다며 보통은 이런 개인적인 메시지를 잘 보내지 않지만 너의 사진을 보니 대화를 나누고 싶다라고 해왔습니다. 미치겠다. 이날부터 이들은 종종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는데 제이슨은 이 여자가 희한할 정도로 의지된다며 지극히 개인적인 일까지도 털어놓았죠. 당시 이 여성은 어머니와 약혼자의 사망으로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고 그렇게 이 여성 역시도 속 깊은 얘기를 털어놓으며 마치 온라인상의 애인 같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성은 제이슨으로부터 영화 출연료가 지연돼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수천만 원에 달하는 돈을 빌려달라는 연락을 받습니다. 이 여성은 제이슨을 진짜 제이슨 진심으로 맞아? 걱정해주며 흔쾌히 진짜 돈을 제이슨 아닌 빌려줬죠. 것 그런데 같은데? 문제는 이런 급작스러운 돈 요구가 이후부터도 계속 계정 이어졌다는 같은데? 것입니다. 근데 어느새 어떻게 여성이 속아? 송금한 금액은 4억 원을 넘어갔고 체크 그제서야 이 페이지도 여성은 팔로워도 무언가 다른데?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죠. 진짜 제이슨이라면 1,000억 원에 달하는 재산이 있을 텐데도 돈이 급하다며 계속 몇백만 원씩 보내달라는 게 아무리 봐도 상식적이지 않았습니다. 이 여성은 인터넷으로 이런저런 검색을 해보았고 그제서야 유명인을 사칭해 돈을 뭐야, 뜯어내는 제이슨 일명 계정이 아니었어? 로맨스 스캠이라는 신종 사기를 알게 됩니다. 아니, 근데 여성은 이거 부랴부랴 메시지를 보내 유명인인데 이 사람 클릭하면 이 사람 계정으로 들어가지잖아. 진짜 제이슨이 맞다면 영상통화를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사칭범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끝까지 통화를 거부했고 결국에는 연락이 완전히 두절됐죠. 이 여성은 우리나라가 가슴이 아니라 전 세계에 다 있어. 진짜 전 세계에 난리야. 난사해 이것들. 난사해 난사. 연예인 사칭도 하고 그거 봤죠? 내가 얘기해줬죠. 그러니까 제이슨이랑 관련 없는데? 그냥 제이슨도 피해자지 이거는. 그 막 뭐지? 시사 프로그램에서 나온 건데 로맨스 스캠 해가지고 자기가 막 사기당했다. 얼마 사기를 당했다. 근데 상대가 일론 머스크였다. 일론 머스크 같이 대단한 사람이 나한테 DM을 보내서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걸 구분을 못했다. 이렇게 말하잖아. 그거 봤다고요? 나 그거 봤어. 솔직히 있잖아. 너무 불쌍한 게 뭔지 알아요? 너무 불쌍한 게 그거 밖에서 얘기해봤자 위로는 받겠지만 결국에는 저걸 왜 당하냐? 이 소리 들어야 돼.
그러니까 어디 가서 말도 못해 제대로. 근데 솔직히 왜 당하나 싶긴 했어. 일론 머스크한테.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딥페이크 조잡한 거 속은 데다가 플러스 일론 머스크가 카카오페이로 돈 보내달랬는데 보내줬어. 일론 머스크가 카카오페이 쓰는 거 이상하지 않았냐? 카카오페이로 일론 머스크가 DM을 보내가지고 막 친해졌는데 일론 머스크가 저는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님도 돈을 벌게 해주고 싶습니다. 막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중 한 명이 바로 님입니다. 돈을 벌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카카오페이로 돈 보내라고 해가지고 왜 카카오페이냐 이랬더니 그 사람이 막 한국 지사 계정이다 막 이래가지고 그냥 카카오페이 계좌번호에 이름도 전혀 다른 사람이야. 그러니까 한국인 이름이야. 근데 한국 지부 바로 전송 이러고 난 다음에 막 속았다 하는 거야. 좀 안 됐더라. 그러니까 뭐가 안 됐냐면 어디 가서 동정도 못 받아 진짜로. 그리고 또 다른 로맨스 스캔 같은 거 보잖아? 나 지금 뭐 미국 뉴욕에 뭐 맨하튼에서 뭐 지금 뭐지 엄청 유명한 공원 있잖아요. 공원에서 산책 중이야 이러고 영상통화를 했대. 대충 외국에 어디에서 되게 유명한 데서 나 지금 산책 중이야 볼래? 이러고 영상통화했는데 제작진들이 이거 보고 한강 아니에요? 이랬는데 저 잘 모르겠다. 근데 아무튼 당했다고. 제작진이 찾아내 그 장소를. 한강이야. 그냥 한강 산책하면서 센트럴 파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쪽팔려서 신고를 못해. 당할 때는 홀린 듯이 당해. 홀린 듯이 그냥 홀린 듯이 그냥 막 정신 차려보니까 돈 다 보내고 막 당했는데 정신이 바짝 들면은 이제 막 쪽팔리는 거지. 쪽팔려서 어디 가서 말도 못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냥 하는 거야. 그냥 나 지금 외국에 있는데 뭐 지금 산책 중이야 하고 그냥 한강에서 그냥 산책하면서 그냥 영상통화하는 거야. 그렇게 해도 걸릴 사람들이 돈 보내주니까 그런 거 같아 내 생각에는. 한글만 안 보이면 돼서 그런가? 한글만 안 보이면 돼서? 강 대충 보여주면서. 그래가지고 아랍 왕족 스캔 많았어요? 옛날에 그거 많았어요. 나 여군인데 미국의 여군인데 한국으로 이제 올 거다. 근무 올 거다. 근데 비자 문제가 걸려가지고 통장에 돈이 있어야 된다는데 뭐 이런 거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가 있는데 큰 돈을 얻으려면은 돈이 필요한데 증명해야 될 돈이 필요한데 어쩌고 키 사칭범한테 DM 온 적 있냐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키 사칭범? 저는 그냥 뭐 사기 메일이나 이런 거 많이 오긴 하죠. 근데 뭐 온유한테 DM 온 적 있냐고요? 아니요. 당하더라고. 참. 헐렁하여 경찰을 찾아가 그간의 일들을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 페이스북 팬페이지를 포함해 모든 것이 사칭으로 밝혀졌죠. 그러나 사칭범은 해외에 있었기에 신원조차 밝힐 수 없었고 결국 여성은 돈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제이슨은 사칭당한 것 뿐이었지만 이로 인해 그의 이름은 여러 언론에서 유명인 로맨스 스캠의 사례로 언급되며 의도치 않게 신종사기에 대해 경각심을 알리는 유명 사례가 되었죠. 사실 이 로맨스 스캠 사건이 한창이던 시기 제이슨에게는 온라인상의 여자친구가 아니라 오랜 세월 공개 연애를 해온 진짜 여자친구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20살 연하의 패션 모델 로지 헌팅턴 휘틀리입니다. 두툼한 입술과 175cm에 달하는 큰 키의 소유자로 빅토리아 시크릿 속옷 모델로 데뷔를 시작해 트랜스포머 3에서 여주인공을 연기하며 배우로서도 주목받았고 내가 그 당시 사귀던 남자친구가 트랜스포머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나한테 이번에 트랜스포머 3가 개봉했는데 한번 보러 갈래? 이랬어요. 그때 썸 탈 때였나? 그래가지고 나야 물론이지 이러고 갔는데 와 재미없더라고. 1이랑 2를 안 봐서 그런가? 3 그냥 그렇던데? 그래가지고 내가 좀 졸았어요. 다행인 게 안경 끼고 봐가지고 3D 안경 끼고 봐가지고 눈 감고 봤어. 매드맥스에서도 인상적인 역할로 출연하기도 했죠. 올해로 제이슨과는 17년째 연애 중이며 둘 사이에는 아들과 딸 두 매드맥스는 진짜 재밌습니다. 진짜 재밌고 나는 그 매드맥스 그 뒤에 나온 거 있잖아요. 매드맥스 뒤에 나왔던 거 여자애가 주인공인 거. 그게 트랜스포머 3보다 훨씬 재밌음.
그 정도로 트랜스포머 3 그냥 그랬어. 그냥 이제 로봇 변신할 때 와 로봇 진짜 멋있다. 와 로봇 멋있다. 딱 요 정도? 요 정도고 그냥 근데 그 트랜스포머 다 본 사람도 그 당시 이제 썸 타던 친구가 나한테 다 보고 난 다음에 이상하네? 트랜스포머 1, 2는 더 재밌었는데 3가 좀 약하네? 막 이렇게 말하긴 했어. 그리고 그 전에 또 이제 남자친구가 나한테 자기가 아이언맨을 너무 좋아하는데 아이언맨을 꼭 같이 보고 싶대. 나 아이언맨 안 봤거든. 안 보고 2를 보러 갔어. 2를 보러 갔는데 그렇게 재밌다고 소문이 자자하니까 진짜 재밌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생각보다 재미가 없는 거야.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미국식 유머를 내가 또 잘 이렇게 웃어주질 못해. 미국식 유머가 웃긴지 모르겠어 잘. 근데 미국식 유머 되게 막 계속 막 터트리고 막 이러니까 솔직히 아이언맨 변신할 때 와 멋있다 이게 단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2 왜 이렇게 재미없지? 이러고 아이언맨 재미없네? 나랑 안 맞다 이랬었지. 내가 보고 난 다음에 그 친구가 또 이랬어. 영화 보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인데 똑같은 반응. 이상하네? 1은 진짜 재밌는데 1은 진짜 재밌는데 계속 이랬어. 그러고 난 다음에 3가 나왔을 때 그때 사귀던 분이 나랑 이제 아이언맨 3를 너무 보고 싶다 해서 2 진짜 재미없었는데 이러고 하지만 속으로만 그러고 이제 알겠다고 해가지고 보러 갔거든요. 근데 3는 진짜 재밌더라고요. 아이언맨 3가 2보다 훨씬 재밌었어요. 자녀가 있습니다. 10년 넘게 동거만 하고 그거는 비밀이에요. 같은 사람인지 다른 사람인지 다른 사람이에요. 2랑 3랑 다른 사람이랑 봤어요. 3랑 트랜스포머는 같은 사람이랑 봤어요. 결혼을 하지 않는 이 둘은 언제 결혼을 하느냐는 질문을 자주 그럼 왜 결혼 받습니다. 안 이에 대해 했어? 로즈는 있는데? 우리는 이미 가족이 된 지 오래라. 결혼을 언제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아이들이 기억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그때 결혼식을 올리는 게 더 특별한 결혼식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죠. 결혼까지는 아니지만 있네. 공개적으로 생각하는 약혼했음을 그게 있네. 알린 적은 있었는데 응, 한 레드카펫 행사에서 로지가 다이아몬드 반지를 공개하며 크다, 약혼 크다. 반지라는 언급을 한 것이죠. 사실 이 다이아몬드 반지는 제이슨이 짝퉁 성인 출신인 것답게 알고 보니 10만 원도 안 되는 짝퉁 보석을 진짜처럼 속인 것이라면 좀 웃겼겠지만 진품 다이아몬드 반지라 그 가격이 무려 적당히 하세요. 5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이슨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인생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그만큼 논란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지. 논란을 긁어 모은 게 저거야. 논란 긁어 모아서 저거야. 강한 운이 따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평범한 외모에 이른 탈모까지 찾아왔건만 이것으로 인해 오히려 가장 평균적인 외모의 영국인 남성이라는 컨셉으로 모델 데뷔를 할 수 있었고 생계 때문에 억지로 해왔던 지긋지긋한 노점상 일은 때마침 한 영화 감독이 노점상 연기를 해줄 사람을 급히 구하게 되며 팔자에도 없던 영화 배우의 삶이 시작됐죠. 누군가에게는 기막힌 운빨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절묘한 타이밍의 연속이었지만 사실 제이슨의 운은 절대로 그저 너무 우연이 열심히 산 아니라 운을 사람이라. 불러들이는 행동의 결과였습니다. 그래? 이는 이번 봐봐. 영상에서 소개할 책 운의 메커니즘에 잘 나와 있는데요. 이 책은 흔히 운이 좋아서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던 비결을 4가지 단계로 감지하고 판단하고 실행하며 이것을 순환시킨다. 여러분 아시겠죠? 책 안 사도 돼요. 감지하고 판단한다. 내 현재 상황을 감지한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내 주변 상황은 어떤지. 가끔 이럴 때 있잖아요. 막 우리가 맨날 하는 실수들. 예를 들어서 내가 방송이 안 돼. 방송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막 이것저것 말하지만 사실은 그게 전부가 아닐 수 있다. 그 이상의 다른 이유들도 엄청나게 많은데 하나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나 가슴이 작아서 시청자가 안 봐. 막 이런 식으로 말한다 생각해봐. 나 못생겨서 시청자가 안 봐. 이렇게만 말할 수는 없는 거거든. 그것도 원인일 수 있어. 그것도 원인일 수 있지만 다양한 원인들을 감지하고 내 주변 상황을 보고 그런 다음에 판단을 한 다음에 실행을 하고 순환시키라는 거죠. 나는 근데 이걸 못해. 정리했습니다. 박경림, 싸이 등 불운을 더 강한 운으로 극복해낸 한국 연예인들의 사례도 담겨있고 단순히 운을 좋게 만드는 팁뿐만 아니라 불운이 닥쳤을 때 합리적인 좋은 대처법도 얘기해주네. 알려주죠. 배우자의 불륜, 친했던 친구와의 절교 등 다양한 불운 사례들이 나와 있는데 친구랑 절교는 한 번쯤 해. 드라마를 보듯 맛깔나게 구성해놓아 하루 만에 술술 다 읽어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중간중간 제 삶에 바로 왜 술술 읽을 수 있겠어요? 준대 스페이스바를 갈기네 진짜. 요즘에 책이 이게 뭐만 하면 스페이스바를 갈겨. 왜 이렇게 갈기는 거야. 말이야. 이래도 소화 못 시켜? 이래도 소화 못 해? 이런 느낌이야.
적용해 볼 수 있도록 직접 써볼 수 있는 파트도 마음에 들었는데요. 이 책에서 말하는 운을 설계하는 법이 간신 때문에 무너진 삶. 인간관계 관리하기. 위인설관. 위험한 사람의 말. 근데 이것도 생각해야 돼. 이거 이 부하 직원이 미쳤다고 대표한테 막 듣기 싫은 말 하는 위험을 왜 감수해야 돼? 대표는 부하 직원한테 듣기 싫은 말 해도 잃을 게 없어, 지가. 잃을 수도 있겠다. 부하 직원은 잃을 수도 있겠다. 근데 부하 직원 입장에서는 굳이 대표랑 껄끄러울 이유가 없거든. 그러니까 싫은 말 할 이유가 없지. 근데 얘는 왜 이러지? 근데 시청자들은 왜 이러지? 나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 아니야? 난 언제든지 님들을 배날 수 있는 사람인데? 근데도 막 엄청 까불더라고. 막 아까 보셨죠? 막 아까 내가 누군지 말을 안 하겠는데 들어오자마자 나한테 신단비 뒤져라 막 이렇게 뒤져라 이러더라고. 싸가지 보세요. 싸가지가 미쳤어요. 하여간 즐거움을 주잖아요. 상훈 대표는 당시 30대 중반까지 매우 성공적인 창업자로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았습니다. 대학 졸업 후 IT 스타트업을 창업한 그는 빠르게 회사를 키웠고 30대 후반에 이미 수십억의 매출을 올린 젊은 CEO로 명성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를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상훈 대표는 정말 모든 운이 자신을 향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만만하고 당당해 보였습니다. 근데 이거는 또 간신 때문에 무너졌다 하기도 힘들어. 원래 IT 스타트업이 잘 되는 것 같다가도 망하고 망하다가도 이렇게 되고 이런 거. 평소 제 가치관하고도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서 운은 단순히 비는 것이 아니라 설계하고 창조하는 것이라는 저자의 말이 더욱 깊이 공감됐습니다. 운의 메커니즘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고정 댓글에 서점 링크 확인해보세요. 이제 노드 VPN 빠졌네? 책 광고 하시네? 운의 메커니즘 구매 링크도 남기셨네? 에? 시력이 6.0이라고? 구라치지 마. 어떻게 시력이 6.0이야. 아, 나 진짜 어이없어. 기다려봐. 몽골인 평균 시력. 그래, 뭐 6.0이야, 진짜. 웃기고 있어, 진짜. 아, 나 진짜 어이가 없네. 6.0 이러고 자빠졌네? 평균 시력이 3.0이라고? 오마이갓. 그니까, 영하 40도급인데? 평균 시력 4.4, 4.0. 왜 이렇게 화끈해? 사람들 주장이? 평균 3.0, 4.0. 평균 4.0. 화끈하네. 이거 우리 1.0이랑 2.0은 진짜 하늘과 땅 차이인데. 평균 5.0. 아, 지랄 났다? 이 자식들 봐라. 6.0. 지랄 났어요, 아주. 하지만 이거는 물음표. 6.0? 아닙니다. 평균 시력은 2.03으로 남성 2.01, 여성 2.05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곤충은 안 그렇겠지만, 아무튼. 7.5가 정배라고요? 가라고. 절대 클릭 안 해. 6.0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에? 콜드플레이 공연에서 불륜이 발각됐다고? 아, 둘이 불륜이었어? 오마이갓! 와, 진짜 어떡하냐. 왜 그러냐? 신나가지고. 근데 또 이거 유명인이면 바로 찍는데. 맞아.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냥 저 멀리가 항상 보이는데. 그냥 시야가 넓을 수밖에 없대. 그냥 보면은 그냥 막히는 게 없대, 막히는 게. 근데 내가 삿포로 갔을 때 딱 그 얘기 했어요. 삿포로를 갔는데 이제 삿포로도 홋카이도도 산이 많잖아요. 홋카이도도 산이 많은데 드라이브를 하는데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홋카이도는 산들이 이제 많은데 듬성듬성 많은 게 아니라 다들 집합! 이러면 산들이 와 해가지고 막 있는 느낌? 그래가지고 평지가 좀 트여 있긴 했어요. 우리나라도 산이 한 70%가 산이고 일본도 70% 가까이 산이라고 들었는데 홋카이도는 비율이 좀 낮은 건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산이 분명 많긴 해. 진짜 산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냥 시야에 무조건 산이 걸리는데 엄청 멀리 걸리니까 근데 이제 날씨 너무 좋고 공기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멀리 있는 산이 보이는 거야. 엄청 멀리 있는 산이.
그래가지고 와 내가 이랬어. 와 이 시야가 이 정도만 돼도 이렇게 트이는데 와 몽골은 얼마나 트인 거야? 몽골은 진짜 엄청나겠다 이 생각했지. 몽골 가면 진짜 그냥 눈에 아무것도 안 걸릴까? 궁금하다 이 생각하긴 했어요. 지우가 진짜 영재라고요? 야! 상하이 디즈니랜드 주토피아 굿즈. 이번에 그 에그로님 간다 했으니까 한번 봐야지. 패스. 꼬라지 보소. 패스. 그거 보소. 패스. 뭐야, 사고 싶은 거 하나도 없어. 패스. 패스! 뭐야. 사달라 할라 했는데. 에이. 레고랜드 안 가봤어요. 나 한번 가보고 싶기는 해요, 그냥. 한 번쯤 가보고 싶다? 그뿐. 애들은 확실히 좋아한다던데? 에휴, 좋아하겠지, 애들은. 에휴. 아이고. 나 실수로 업데이트 눌렀다. 나 진짜 억울하네. 위 A 눌렀는데 위가 안 됐어. 본체 재기동한다는데요? 어떡하죠? 쌍근하자. 부산 롯데월드 안 가봤어요. 서울 롯데월드 안 가봤고, 부산 롯데월드 안 가봤고, 그냥 가본 데 없고, 옛날에 부산에 미월드 있을 때 안 가봤고, 새로 생겼을 때부터 망할 때까지 안 가봤고, 그냥 안 가봤어요. 대구에 무슨 놀이공원 있거든요? 거기는 갔어요. 거지? 호이. 유럽. 내가 쓰면 뭐? 내가 쓰면 안 되냐? 잠깐만. 니 알아서 해!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고. 채팅 치지 말아야겠다. 이런 걸 그냥 속으로 말해! 별게 다 불만이야. 시키는 대로 써서 정답 맞추면 주워 먹었다고 하고, 내가 쓰면 지 혼자 쓴다고. 진짜. 어떻게 해버리고 싶네? 장마. 야! 여기, 리얼, 비읍 중에 요거 하나는 넣으셔야 돼요. 나 지금 화 안 냈는데? 나 기합한 건데, 기합? 야! 합! 합! 아니, 그거, 태권도 학원 안 다녀봤나? 저 어이없다. 빈말? 빈말 임마? 야, 뒤질래? 첫 글자에 이응 들어가야 된다고. 첫 글자에 이응 들어가야 된다고. 뒤진다, 진짜. 장발. 장난은 어떨까요? 야! 내가 리을, 비읍 중에 하나 넣으랬지. 난의 리을, 비읍이 어딨어? 봐요. 장발 좋잖아, 장발. 장발 얼마나 좋아. 야! 뒤질래? 가지는 하나밖에 안 가지고 있다고. 두 개나 넣으면 어떡해. 장비하죠, 장비. 아니지, 바나나 있잖아.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장로 드래곤. 장로. 괜찮은데? 그래, 할 수 있잖아. 할 수 있는데 왜 그러는 거야? 뒤질래? 안 되잖아요. 우리 침착합시다. 우리 침착하게 생각해봐요. 우리 할 수 있어요. 장날.
장날.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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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장날. 오케이. 장날. 이응이 정답인 게 확정이기 때문에 지읒이랑 아는 들어가지 않고 유도 들어가지 않죠. 그리고 이 셋 중에 2개 이상 정답인데 그 중에 첫 자음은 틀렸다. 근데 어쩌면 첫 자음이 리을이고 니은 받침인 다른 글씨일 수도 있다. 란일 수도 있고 린 리는 아닐 거고 그럴 수도 있다. 창살. 창살? 뒤질래요? 한 개만 들어가야 돼. 가지고 있어요. 입력한 자음과 모음 중 한 개만 가지고 있어요. 한 개만. 창살하면 2개 들고 가는 거죠? 한 개만 들고 가야 됩니다. 양반. 양반. 오호. 양반. 양반. 엄청난데? 괜찮은데? 아주 괜찮은데? 조건은 일단 다 맞아. 비읍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해가지고, 이렇게. 양말도 괜찮은데? 양말이 더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잠깐만요. 이게 아니었던 거지. 이거였던 양말 하면 딱이다. 와우. 양말. 쟤는 문재인 대통령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되게 올려 불러주네? 그냥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고 해도 괜찮은데? 되게 올려 말해주네? 욕을 그렇게 하더니? 굿. 너무 쉬웠죠? 아이고야. 이번에 호우 진짜 심각하더라. 이게 말이 되냐? 시간당 80이면 엄청난, 어느 정도지 이게? 시간당 80이면? 근데 결과를 보면 나오지. 어제 불 나서 많이 죽었다고요? 어디서 불이 났어요? 그래, 맞아. 광명화재요? 한번 검색해볼게요. 나는 그거 네이버 검색 순위가 다시 떴으면 좋겠어. 순위 조작하고 이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주차장에서 누전 단락큰 발견. 단락이 뭐예요? 누전 단락. 야, 3명이면 많이 죽은 거야. 전기회로의 2점 사이에 절연이 잘 되지 않아 접속된, 아이고, 저런. 아이고. 와. 주차장 화재 현장에서 누전에 의한 화재로 추정할 수 있는 단락근이 발견되었다. 10층짜리 아파트에서 고밀도 열 에너지로, 단락근은 순간적인 고밀도 열 에너지로 전선이 끊어지는 걸 의미한다. 그래? 좀 다르네? 근데 그 원인이 전기회로의 2점 사이에 절연이 잘 안 돼서 2점 사이가 접속하면서 그래가지고 누전 단락크는 이렇다는 거죠? 아하. 아이고야. 아이고. 이 건물 필로티 천장에는 여러 전선 케이블이 고정돼 있었고 거기에 단열재가 덧대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누전으로 불이 난 뒤 이 단열재에 옮겨 붙었고 순식간에 필로티 천장이 뭐야? 와, 나 진짜 어떡하냐? 이 기사 읽는 게 이렇게 힘들다? 필로티 천장. 이렇게 돼 있는 걸 필로티 천장이라고요? 이거? 이렇게 생긴 거. 그렇구나. 근데 시공이 뭔가 간단해 보이긴 해. 그쵸?
이게 필로티 천장이구나. 2층부터 건물 올라가 있는 걸 필로티라 한다고요? 저기요. 더 어려워졌어요. 설명이. 2층부터 건물이 올라가 있는 게 필로티라고? 그니까 이게 필로티라고, 그쵸? 1층을 주차장으로 쓰고 2층부터 사람 사는 거? 맞아, 빌라. 그래, 이거. 나 사진으로 보고 이해하고 있었는데 순간 내가 약간 네, 이랬어. 내가 살던 원룸 건물도 이렇게 돼 있었어요. 딱 이거였어요. 이게 뭐 지진에도 취약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러더라고. 근데 이게 원룸이나 이런 빌라 만들 때는 유리한 게 여기다가 차 주차 공간도 확보해야 되는데 이제 사람 사는 곳도 확보해야 되고 막 옛날처럼 이렇게 쪼개가지고 못 주고 막 이러니까 다 이렇게 만들어. 건설법이 완화돼서 필로티 구조물 그래요? 원래는 필로티 구조의 건물은 절대 이게 그거야? 지을 수가 없어? 필로티 구조의 건물은 원래는 지을 수 없어야 되는 건데 근데 이제 건설법이 완화돼서 짓는 거야? 그럼 다른 나라는 필로티 구조의 건물이 아예 허가가 안 되는 나라도 되게 많겠네? 그럼 필로티 구조는 어떻게 생긴 거야? 필로티 구조의 왜 생긴 거예요? 필로티 구조 왜 생김? 왜 생김? 애초에 왜 생김? 위험한 건데? 상온 초전조체 보다가 생겼다고요? 진짜 저 새끼가. 그니까 최초로 생긴 곳이 우리나라는 아닐 거잖아. 필로티 구조 장단점. 1층을 기둥으로 지지하고 개방된 공간으로 활용하는 건축 방식으로 주차장 확보와 공간의 효율성, 사생활 보호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지진 취약성과 난방비 증가. 그래? 최초는 이탈리아예요? 펠로티가 이탈리아 말인가 그럼? 근데 이게 지진에 취약한 거랑 그 다음에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이 구조가 건설법에 반하는 구조인데 완화돼서 지을 수 있게 됐다는 건 다른 거잖아. 그쵸? 내가 궁금한 거는 처음부터 얘는 우리나라에 지을 수가 없었다는 거잖아. 완화하기 전에는 못 짓는 건물이었다는 거잖아. 그럼 이거는 지진에 취약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되게 그냥 잘 무너진다는 거 아니야? 아니 내 말은 진짜 말 존내 안 통해. 아니다. 야 니는 그냥 니 하고 싶은 말만 그냥 계속 궁금하게 던졌으면 설명을 해줘. 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우리나라에서 지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되게 그냥 안전하지 않다는 거죠. 그쵸? 지진을 넘어서서 그냥 우리나라에 건설할 수가 없는 요건이라는 거잖아. 그 뜻이죠, 님. 그 뜻이죠. 원래는 그냥 아예 지을 수가 없는 거잖아, 이게. 지을 수가 없는 건데 건설법을 완화시켜서 지을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잖아, 네 말은. 그쵸? 이게 맞죠? 내가 지금 이해한 거 맞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필로티 구조가 되게 원래는 우리나라 건축법상 지어서는 안 되는 위험한 건축물이라는 거잖아. 이거 대답 좀 해줘. 이 말을 몇 번을 하는 거야. 난 그게 궁금한 거라고. 맞아요? 네. 근데 님은 모르는데 네, 맞아요. 해준 거잖아요. 그래도 고마워요. 좀 뭔가 숨이 쉬어진다. 답답해. 호기심이 생기는데 이게 우리나라 필로티는 기존의 필로티랑 달라요? 그렇구나. 원래는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필로티 뭐라고 해야 되지? 빌라 형태는 더 취약하게 지어졌다는 거죠. 그쵸? 이제 이해했어요. 그쵸? 아파트 10층 올리면서 필로티로 올려도 되냐고요? 그럼 뭐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해. 여기서 이렇게 해버렸는데. 싱가포르 콩코스 빌딩도 필로티로 지어버렸는데? 원래 기둥, 종교 건축 해랑에 늘어선 10줄을 의미하는 말이다. 님 아파트 필로티예요? 그렇구나. 신기하네. 현재는 주로 스위스 건축가 르 꼬르비지에가 제창한 건축 양식을 가르친다. 외형은 건물 저층부 기둥을 제외한 벽을 제거하여 개방적으로 만든 것을 말한다. 야, 알려줘. 끝이야? 한국에서 건축사 광복 이후 르 꼬르비지의 제자였던 김중업이 설계한
건축물 중 하나인 필로티 방식을 채택한 건물이 있다. 아, 부산대학교 인문가? 그래, 대부분 이래요, 대부분. 왜냐면 이게 주차 공간이 필요해. 주차 공간이 필요한데, 나 주차 공간도 그지같이 해놨다? 여기 주차할 수 있고, 여기 주차할 수 있고, 여기 주차할 수 있다? 그러면은, 오밤중에 이거 차 빼려면은 막 연락하고 난리 나야 돼. 근데 보통은 여기까지, 여기. 연락하죠, 여기. 아, 차 좀 빼주실 수 있을까요? 차 빼야 돼서? 이런다니까? 나 진짜 더럽게 좁게 해놨어. 근데 있어야 되니까. 주차 공간 있어야 되니까 만들어 놓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연락 잘 받아야 돼. 연락을 잘 받아야 돼.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제사를 지냈잖아요. 오래전에. 나 그래 요즘에 왜 이렇게 제사를 안 지내지? 제사 하나 건너뛴 거 아니야? 계속. 근데 님들 이상하지 않아요? 저 요즘에 제사 안 지내잖아요. 제사를 왜 안 지내지? 제사 하나 건너뛴 거 아니야? 막 이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안 받으면 차에 침 뱉는다고? 양아치네 진짜. 왜 그런 거야 도대체. 왜 이렇게 승질이 더러워 진짜. 부가티는 전화 안 받아도 버스 타고 나가야겠네 한다고? 쟤 또 뭐라는 거야. 아무튼 그래가지고 제가 마지막으로 제사를 지내고 차를 빼야 했어요. 근데 제사를 보통 밤에 지내잖아요. 11시에 지내. 밤 11시에. 원래는 더 옛날에는 더 늦게 지냈잖아요. 원래 제사 몇 시에 지내죠? 원래는? 12시에 지내지 않나? 12시, 1시에? 근데 여기는 이제 좀 완화돼서, 우리는 이제 시댁에서 완화가 돼서 11시에 지내요, 11시에. 그래가지고, 새벽 1시가 정석이에요? 그쵸, 1시. 음기가 제일 세요, 1시가? 그래가지고, 이제, 11시에 제사를 지냈는데, 우리 제사는, 이제 정석 제사까진 아닌데, 반정석 제사. 그래가지고, 이런, 염도하고, 이렇게, 염불도 외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끝나고, 설거지하고, 음식 나누고, 그 다음에 상 치우고, 그리고 나는 이제 이게 좀 민폐일 수도 있는데, 다들 집에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나 너무 배고파서 밥 먹어야 돼. 그리고 원래는 제사 끝나고 제사밥을 먹어줘야 돼요. 뭔지 아시죠? 그게 정석이야. 그래서 난 밥을 먹어. 밥을 먹고. 이제 집에 빨리 가고 싶은 사람은 내가 밥 먹는 동안 설거지하고 음식 나누고 이러긴 하죠. 그래가지고 나도 밥 빨리 먹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준비를 해서 나가는데, 여기 그 시댁이 있잖아요. 아파트가 이렇게 있으면은 되게 주차 공간이 진짜 없어요. 주차 공간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옛날 아파트들은 주차 공간이 많이 없잖아. 근데 옛날에는 한 집에 차 한 대씩 썼지만 요즘엔 어때요? 핫집에서 차 2대씩 쓰고 이러잖아. 우리 엄마도 이제 이번에 귀농을 하면서 차 한 대로 도저히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외삼촌이 차 거의 거저 이렇게 파셔가지고 되게 운 좋게 외삼촌이 그때 이제 일하러 가셨는데, 거기 사장님이 안 쓰는 차 있다고 네가 타고 다녀라 이래가지고 차 받아가지고 외삼촌이 차가 2대가 되니까 외삼촌은 필요 없어가지고 엄마한테 진짜 싸게 팔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도 2대가 됐어. 엄마가 귀농을 하니까 차 없이는 다닐 수가 없어. 버스가 하루에 4대 다니고 이래. 그러니까 차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 슈퍼를 가려고 해도 차를 타고 가야 돼. 그 정도로 되게 약간 인적 드문 곳에 귀농을 하셨거든요. 맞아. 그리고 차라리 도시는 첫 차가 5시 40분 이러잖아요. 오전 5시 40분. 시골은 첫 차가 오전 11시 이래. 그래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밭일하러 가고 논일하러 가려면 그 전에 해 뜨기 전에 출발해야 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시골에서 뭐라고 해야 되지? 버스를 타고 다니기가 쉽지가 않아. 차가 있어야 돼. 아무튼 그래서 근데 우리 엄마 아빠도 차가 2대일 정도인데, 요즘엔 차 2대인 집이 엄청 많잖아. 그래서 그런지 주차 공간이 안 그래도 좁은데, 차도 이제 좀 많아지고, 구성원들이 차도 많아지고 이러니까 주차 공간이 엄청 부족해요. 지하 주차장은 당연히 꽉 차 있고, 아파트 앞에 주차 공간이 있는데 항상 이렇게 주차돼 있어요. 여기 입구가 있으면 입구 띄우고 이렇게 돼 있고, 이중으로 이렇게 2줄 주차. 2줄 주차라 가지고 어떻게 되냐, 여기는 사이드 브레이크를 안 채우는 게 국룰이에요. 사이드 브레이크 채우면 사이코패스야. 그래가지고 이제 사이드 브레이크를 안 채워요, 일부러. 이쪽 차들은. 그래서 밀어가지고 치우고 이렇게 차 빼서 나가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가지고 와 주차 공간 진짜 헬이다 이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제사 지내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아니 이게 차가 우리가 이제 그 저녁에 왔는데도 차가 이제 그 사이에 주차를 했는데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워놓고 주차를 한 거야. 근데 이제 차가 좀 뜨끈뜨끈했어요. 본넷이라 해야 되나? 거기가 좀 뜨끈뜨끈해가지고, 안 식었을 정도면 금방 간 것 같은데? 이래가지고 이제 연락을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 전화를 몇 통이나 해도 안 받고, 그래가지고 발 동동 구르면서 집에 가야 되는데, 차를 이거 뺄 수가 없는데,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니까, 여기는 사이드 브레이크를 절대 채우면 안 되거든요? 절대 채우면 안 되는데, 사이드 브레이크 채워놓고, 뭐 연락도 안 되고, 경비 아저씨한테 뭐 얘기한다고 답이 나오겠냐고. 그래가지고 계속 발 동동 구르다가, 이제, 조카랑 산책하면서 한 바퀴 돌고 왔는데도 연락이 안 되는 거야.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연락하는 거밖에. 그래서 한참 있다가 드디어 연락이 돼가지고 한 30분 가까이 걸렸어. 네, 여자분이 내려오셨는데 진짜 되게 뭔가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미안하단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되게 있잖아. 이 시간에, 뭐 하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흘겨보고 이걸 다 팍 가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진짜, 짜증나네, 이 생각했어요. 저 주차 진짜 짜증난다. 네, 이런 일을 겪어야 되나? 이런 생각 들었지. 동전으로 한번 긁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시작되는 거야. 똥은 피해야 돼 무조건. 맞아. 아무튼 빌라가 이게 진짜 많지. 맞아. 맞아. 도입되기 시작했다. 왜냐면 옛날 빌라는 1층까지 다 차 있고 막 반지하까지 뚫어놨었어. 옛날 빌라는. 그리고 골목길 같은 거 딱 터가지고 거기 주차 몇 대 하고 집 앞 건물 앞에 주차 몇 대 하는 게 다였는데 요즘에는 빌라 사는 사람들도 차 다 가지고 있고 차 필요하니까 이제 이런 필로티가 필요한 거죠. 2002년 김대중 정부 때 불법 주차를 줄이고자 주택의 주차장 부지 확보를 강제하는 동시에 필로티 양식의 층수 제한 면제 혜택을 제공하였고, 그래서 얘 그지같이 끊어놓는구나. 왜냐면 공간이 한정돼 있는데 이게 주차 공간은 많이 따야 되니까 이렇게 따도 모자라다? 이렇게 따도 모자라가지고 빌라에 있는 사람들이 다 차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거든? 그래도 꽉 차. 항상 꽉 차. 맞아. 내 생각도 그래요. 우리나라 차 진짜 너무 많아.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에는 기존의 1층 전부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때만 필로티 부분을 층고 산정해서 제외해주던 것을 1층에 2분의 1 이상만 주차장으로 사용해도 층고 산정해서 제외해주는 식으로 도입을 장려했다. 안 돼. 왜냐면은 이렇게 안 하잖아? 불법 주차하잖아. 다 여기 됐었잖아, 우리 옛날에는. 옛날에는 여기가 꽉 차가지고, 반지하 있고, 1층 다 쪼개놨을 때, 그냥 건물 앞에 주차 한 3대까지 할 수 있었어. 맞아. 여기 노란선에. 여기 엄청 됐었어. 그나마 이거 있으니까 여기 안 되는 거야. 그래도 되는 데는 있어. 차가 모자라니까, 주차 공간이. 그래도 되는 경우가 있긴 한데, 요즘에는 그래도 좀 많이 줄었어. 예전에 비해서. 불법 주차한 차 앞에서 축하하면 많은데. 그럼 또 물어내야지. 이렇듯 효율적인 건축 양식으로 받아들여지면서 2009년 이명박 정부 때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이름으로 20, 30대 초년생과 신혼부부, 서민 등에게 안정적 주거를 저가에 공급하겠다며 도입하였고 일반 주택에 적용되는 규제와 허가로부터 벗어나 안전 규제 완화, 주차장 확보, 시착공 가정이나 주택 건설 규제 등 몇 가지에서 간소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되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각광받았네. 그러니까 빌라들 다 이렇게 짓는구만. 근데 이렇게 안 지으면 주차 공간을 못 만들어. 그렇다고 지하 주차장을 만들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말도 안 돼. 지하 주차장을 못 만들어. 이만한 건물 만드는데 지하 주차장을 어떻게 만드냐? 주차 공간 없으면 요즘에는 빌라도 안 들어와,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장려하는 동시에 이 빌라 지으려면 이렇게 지어야 되는 거지. 이해는 됩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주택은 물론 상가까지 입주 가능한 1층을 주차장으로 쓰는 게 반갑지 않겠지만 지하 주차장보다 싸고 공간 활용도가 좋아서 선호된다. 지하 주차장은 일단 땅을 파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하니 토목 비용이 상당하고 경사 진입로 등 죽는 공간이 늘어난다. 맞아요, 이거. 이만한 건물에 지하 주차장 입구를 어떻게 만들어? 지하를 파봤자 1층 필로티에 주차장을 만든 것보다 현저히 좁을 수밖에 없고 대부분의 원룸이나 빌라 수준의 대지 면적으로는 차량 회전 반경 문제로 지하 주차장은 꿈도 꿀 수 없다. 다만 필로티 양식이 보편화된 지 오래되지 않아. 맞아. 이게 이 정도면 오래된 거 아니긴 해. 김대중 정부 때 이제 시작했다 이거니까 이때는 많이 없었을 거야. 노무현 때도 장려했다. 뭐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이때부터 짓기 시작했을 거야. 그리고 이명박 때, 야, 진짜 제발 지으라고! 이 수준이잖아. 그니까, 이제, 요때부터 막, 우후죽순으로 생겼겠죠? 맞아. 아하. 엘리베이터형 자동 기계 주차장 극혐이라고요? 그거 안 써봐서 모르겠네. 왜 가게 갈 때 몇 번 써보긴 했는데 그렇게 극혐인가? 그거 나 잘 모르겠네. 그냥 신기하던데?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익성이 좋은지에 대한 구체적 연구는 없다. 법적으로 다중주택의 주차 공간 설치 규정에 따라 면적당 확보해야 할 주차 공간이 있기 때문에 땅을 파지 않을 거면 건물을 띄우는 방법 말고는 대안이 없다. 사실상 맞아. 이것 때문이야, 이거. 이게 주차장 부지 확보를 해야 돼. 근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야. 이건 해야 돼. 해야 되는데 이걸 하려면 필로티를 해야 돼. 이가 약간 이어진 거지. 근데 만약에 이렇게 안 했잖아? 이렇게 안 했으면 주차 공간 확보해라 이렇게 안 했으면은 또 이 불법 주차 문제가 더 심각했겠죠? 어렵네. 필로티 양식 확산에 루사 매미가 영향을 끼쳤다는 얘기가 있다. 아, 그래? 건물이 막고 있는 공간 일부를 필로티로 뚫음으로써 바람 지나갈 공간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아, 그래? 근데 루사 매미 때문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설이 있다. 근데 실제로 이게 효과가 있나? 있으면 신기하네요. 반대로 지하주차장이 넉넉한 사무용 건물이나 고층 아파트에서는 휴식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규모도 크다 보니 일부는 벽을 세워 상가나 공동시설로 사용하기도 한다. 서울 북부 오래된 건물 중에 필로티 양식인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들은 군사적 목적으로 건설된 것이라고 한다. 전쟁 시 전차 경납고 및 대전차 방호벽으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다. 그러니까 필로티가 원래 이렇게 지어야 되는데 1층부터 꼭대기까지 기둥으로 연결. 와, 근데 이거 딱 봐도 비용 차이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쵸? 이게 우리나라가 지진이 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지어야 돼 라고 하기에는 돈 차이가 많이 나. 근데 솔직히 지진 때문에 무슨 일 나겠어? 하고 생각하는 것도 뭐 틀린 생각은 아니야. 차라리 이게 뭐라고 해야지? 물난리가 나면 낫지. 지진은 웬만하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지진 난다 하면 경주, 경남 쪽? 이쪽이 이제 가끔? 진짜 가끔? 근데 나도 진짜 난리 나면 5점대만 나도 우리나라에 5점대 지진. 이 정도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지진에 취약하다. 지진이 하도 안 나니까. 그리고 막 그거라던데? 난카이가 났을 때 멀리 있는 고층 건물이 좀 위험할 수 있다던데? 빌라는 또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애초에 땅 자체가 지반이 단단해가지고 부산이랑 경주가 특히 지반이 좀 약하거든요. 그런데 빼고는 지반이 또 튼튼한 편이라 나도 부산에서 지진 몇 번 겪었지. 모니터가 갑자기 이렇게 흔들리더라고요, 어릴 때. 그래서 탁 잡았어요. 그 한 번 빼고는 솔직히 자주 겪었다고 해봤자 지진이야! 막 책상 아래 가고 막 이런 지진은 나는 안 겪어봤는데? 나 부산에서 되게 오래 살았지만 지진이다! 큰일 났다! 막 이 정도는 딱 한 번? 진짜 딱 한 번. 모니터 흔들렸을 때.
옛날에 부산 진짜 물난리 장난 아니었지. 진짜 옛날에 장난 아니었다. 한국식 필로티. 기둥 분리형이라서. 이래서 문제구만. 서울 강남이 더 심하다고요? 뭐가요? 비가 오면 난리 나는 거? 맞아, 강남이 원래 좀 취약했었대요. 특히 어디라더라? 강남 헤헤헤가 좀 취약했대. 근데 이제 좀 막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하수도 막 이런 거 만들고 뭐 이러니까 괜찮다가 최근 한 5년 전부터 강수량이 비상식적으로 한 번에 많이 물폭탄처럼 쏟아지니까 못 버티고 이제 이렇게. 맞아. 그래가지고 되게 안 좋은 땅인데 살리려고 거기 먼저 개발했다 막 이런 얘기도 있던데. 치수시설 지을 데도 없다고요? 치수시설. 물난리 났을 때 대비한다는 거죠? 시수. 끝.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딴 건데, 딴 거. 수리시설을 잘하여 홍수나 가뭄의 피해를 막는다. 아하, 이거네, 이거. 어허, 치지직 백수 아니에요. 치수들 다 밖에서 일하고 다니고, 평균 외모 원빈인데, 맨날 나한테 앓는 소리 하는 거임. 어허, 어허. 어허. 그치, 그렇겠지. 어허. 이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호되는 이유는 벽식 건물이 두꺼운 기둥이 1층부터 옥상까지 관통하는 기둥식 건물에 비해 실내 공간 활용도가 더 좋기 때문이다. 원래 내진을 소홀히 하면 실내 공간이 확보가 돼. 원래 덜 튼튼하게 지으면 실내 공간이 넓어져. 삼풍 백화점도 그래서 실내가 탁 트인 거잖아. 기둥이 차지하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전용 면적이 넓어져서 실제 평수가 더 큰 공간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평택 쪽에 살 때 9평집에서 살았거든요. 9평집? 그때 되게 옛날 집에 살았었어요. 옛날 집에 살았어가지고 막 벽지도 막 되게 주인이 직접 했을 것 같은 그런 벽지에 막 되게 낡은 집에서 살았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거의 이 전집이 까치산역에 되게 골목골목 막 이 우거진 곳에 들어가면 나오는 이 필로티 양식의 건물이었어요. 근데 9평이라는 거야. 근데 내가 9평에서 살아봤잖아. 그래서 9평인데 어떻게 투룸을 하지?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훨씬 넓은 거야. 그래서 9평인데 왜 넓어? 9평인데 왜 이렇게 다르지? 이 생각 많이 했었어. 근데 확장형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2010년 이전까지는 큰 지진이 없어서 국민들 대다수가 내진 설계 여부를 크게 고려하지 않았다는 안전 불감증도 일조했다. 2010년대 이후 한반도에서 지진이 다발하면서 필로티 구조 건물의 피해 사례가 늘어났다. 아이고, 2017년 포항 지진에서 기둥 파손이 실제로 일어났다. 그러나 해당 건물은 부실공사로 그 근방에 있던 필로티 구조의 건물들은 문제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 우리나라 지진에서 건물 무너진 거 보면은 대부분 이런 식이야. 원래 막 금 가가지고 상태 이상했거나 아니면은 진짜 폐가 같은 거 막 이런 거 무너졌다. 이런 거 많아가지고. 근데 부실공사는 좀 그렇다. 야, 이렇게까지 해도 짓게 해주는데 이걸 또 부실공사를 해? 너무했다. 그쵸? 이렇게 지어도 오케이 해주는데 이걸 여기서 또 부실공사? 이거 좀 너무했죠? 진짜? 겨울에 영하로 떨어지는 날씨에는 킬로티 기둥 부근을 따라 만들어진 상하수도 동파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수도 간의 열선을 갚는데 이에 따라 화재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내가 살던 빌라가 필로티 기둥을 따라서 상하수도 이렇게 기둥이 이렇게 쫙 올라가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그냥 그거 감아놨던데? 은박 같은 거 엄청 두꺼운, 뭔지 알죠? 엄청 두꺼운 뭐라고 하지?
이렇게 해놨던데? 열선 설치하는 경우도 있구나. 아, 감사합니다. 보온재로 이렇게 감아놨던데? 그렇구나. 아, 그 안에도 열선이 있을 거라고요? 에? 그렇구나. 겨울에 2층 난방을 아무리 세게 해도 바닥으로 열이 다 빠져나간다. 단열 시공이 엉망이면 일본 집과 별 차이도 안 난다. 이건 제가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살았던 필로티 맨션은, 빌라는 진짜 난방이 너무 잘 되고,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지? 베란다 문이 엄청 진짜 샤시가 좋아가지고, 그냥 보일러 한 번 딱 틀잖아? 틀면 너무 더워가지고 절대 틀지 마. 보일러 절대 틀지 마. 틀 거면 30분 이상 절대 틀지 마. 엄청 따뜻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았어. 단열이 진짜 잘 돼 있었어. 2층이었는데. 2층인데 근데 안 좋은 점은 이제 환기하려고 문 열면은 사람들이 너무 생각보다 잘 보이고, 그리고 이제 담배 피면 담배 연기가 너무 잘 들어와가지고 좀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생각하긴 했어. 야, 2층이 이 정도인데 1층이면 진짜 힘들었겠다. 근데 1층 없었지만. 그 생각을 했었지. 왜 필로티를 보고 있었냐? 기억은 안 나지만. 업데이트 완료됐습니다. 저는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